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부분에서 이론을 강의하게 될 봉우근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출제 기준에 근거한 시험 과목별 학습 범위를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과목은 5과목인데 먼저 이론, 두 번째 설계, 그 다음에 시공, 운영, 법규, 전체 총 5과목이 되어 있는데 이 5과목 중에서 이론은, 이 이론 부분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론 부분에서 제6장으로 되어 있는 기초 이론 부분은 기능사 과정에서만 제어가 됩니다. 그 다음 과목으로서 설계는 지금 기사 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산업기사와 기능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과목의 시공은 제1장의 시공 부분은 기사, 산업기능사, 기사하고 산업기사, 기능사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능사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기능사 부분에서 송변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사 부분이 제외가 됩니다. 자, 운영 부분에서는 공통 과목입니다. 기사가 됐건 산업기사가 됐건 기능사가 됐건 모두 이 과목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규 부분에서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공통이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규칙 부분만 기능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엔트미디에서 출판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의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의 이론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제1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원리 및 특징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및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제2조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에너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다른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신에너지라고 하는데,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석탄, 중질, 잔사유, 가스화, 기술,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지열, 또 해양에너지, 그 다음에 폐기물, 이 총 8가지 항목을 갖다가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실질적으로 출제균에서 보게 되면 이 태양광 부분, 그 다음에 연료전지 부분, 그 다음에 풍력, 이 수력 부분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 외적인 것들은 실질적으로 개요와 특징 부분에 대해서만 학습하시면 충분히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 강의 시간 관계상 우리가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강의는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교재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신재생원의 특징에서 나와 있는데, 교재의 그 신재생의 특징을 보면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미래 에너지입니다. 즉 시장 창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개발 보급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비고갈성 에너지입니다. 즉 태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친화형 청정 에너지입니다. 화석 연료는 CO2라든가 아니면 녹스삭스, 즉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발생이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그러한 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 에너지입니다. 연구 개발에 의해서 에너지 자원 확보가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과다한 초기 투자의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불안정이라든가 기후변화 협약 등 신재생 에너지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 공급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원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산업과 더불어서 미래 산업 및 차세대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총 에너지의 5%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파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광 내부에 도착해서는 입자설로 해석을 해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에서 우리가 PN 접합에 의한 광전 효과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이용하고 있는데, 먼저 금속과 반도체 접촉해 이용한 셀렌 광전지나 아황산구리 광전지가 있고, PN 접합에 의한 태양광 전지로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먼저 PN 접합에 이용되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그리고 순수하게 실리콘으로만 되어 있는 진성 반도체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진성 반도체, 실리콘이라는 것은 원자가가 사가에, 즉 사가, 어떤 형태에서는 사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그 내부에 최외각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4개인 경우, 최외각 전자가 4개인 경우는 사가 또는 사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가라고 하면 삼가는 전자가 하나가 없겠죠. 삼가가 하나가 없겠고, 오가라고 하면 전자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겠죠. 어딘가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 즉 사가에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 다음에 게르마늄, 이러한 것들이 사가 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가 원소는 삼족 원소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보론이라고 하는 붕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갈륨, 이러한 것들이 삼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 원소, 오족 원소는 인, 즉 포스파이드라고 하는 인과, 그 다음에 비소라고 하는 AS, 그 다음에 우리가 안티몬, SB,
이러한 것들이 오족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사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원소들은 거의 절연체에 가깝습니다. 이 절연체로 되어 있는 것에 이러한 삼가 원소나 오가 원소에 불순물을 투입하여서 도전성을 조금 높여주는 상태, 그것을 갖다가 삼가 원소, 즉 사가 원소 실리콘에다가 삼족 원소를 넣어준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오가 원소를 집어넣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순물의 원소들을 갖다가 P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P형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억셉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소자, 억셉터. 그 다음에 오가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도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너.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원소의 배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실리콘의 원소 배열은 전체가 이런 실리콘의 SI라고 다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이런 형태로 전자가 외곽에서 공유결합 상태에 있습니다. 자, 순수한 실리콘의 상태는 이러한 형태로 완벽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성을 띠지 않고 절연체로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실리콘입니다, 이게. 자, 실리콘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불순물, 즉 삼족 원소를 집어넣으면, 자, 여기 실리콘 여기에서 좀 그림을 바꿔서 얘의 것을 적색으로 한번 먼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자, 요게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삼족 원소인 붕소를 집어넣었다고 했었을 때 얘의 전자는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공유결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얘가 삼족 원소냐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결합을 못하고 이 빈 상태에 존재하는 것,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공. 그리고 이 전공 상태 순수하게 이 실리콘에다가 삼족 원소를 넣어 있는 상태를 갖다 우리가 다수 캐리어 영역이라고 하면 다수 캐리어. 그래서 메이저리티 캐리어, 다수 캐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삼족 원소에 의한 부분은 이 부분이 순수한 P형 반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오족 실리콘의 순수한 원소에 오족 원소를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족 원소는 색깔 구분을 청색으로 표시해서 어떤 형태인지를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족 원소 여기에다가 오족 원소인 P, 포스파이드 인을 집어넣었다고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결합을 이렇게 하겠죠. 전체 결합을 하고도 얘는 전자 하나가 남은 상태가 되겠죠. 자, 전자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전자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는 실질적으로 전자가 N형 반도체에 실질적으로 많은 전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수 캐리어로 얘기합니다. 다수 캐리어의 상태.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순수 상태는 결합하기 이전에 P형과 N형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자, N형, P형이 존재한다면 결합하기 이전 상태는 순수하게 P형에는 전공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N형에는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아주 많이 다수. 이러한 상태가 P형과 N형이 별도로 존재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P형과 N형을 접합을 하게 되는 Phen 접합 상태가 되게 되면 이 구조 자체는 바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다수 캐리어 영역들에서 P형과 N형에서 접합을 딱 하는 순간 여기에 있던 다수 캐리어의 전공들,
얘의 일부는 힘의 균형을 위해서 N형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또 N형 쪽에 있는 다수 캐리어 영역 중에 있는 전자들은 접합하는 상태에서 접합하는 순간 P형 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이오드를 할 때에 이 부분을 갖다가 공핍층 이렇게 하고 공핍층 또는 공간전하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전기가 순방향의 전압을 가하더라도 일정 전압 이하까지는 흐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이 영역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영역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전자, 전공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에 있는 영역의 전자와 전공 상태, 요걸 갖다 소수 캐리어라고 얘기합니다. 소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서의 원리는 실질적으로 여기 존재하는 소수 캐리어 영역에 의해서 전하의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자, 태양광 여기 부분은 지우고 햇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는 방사 에너지, 방사속이라고 얘기를 해서 파장 형태로 태양 전지 표면까지는 파장 형태로 여기까지 옵니다. 딱 오면 이 접합면에서 이 광자는 전자하고 전공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와 전공으로 분류가 돼서 여기에 들어와 있던 전자는 실제적으로 이 소수 캐리어에 의한 전공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N형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접합면에서 발생된 전공은 전자가 있는 이 소수 캐리어에 있는 전자의 전공이 있는 쪽으로 향해서 P형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선을 가지고 부하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발생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조명이 있으면 불을 밝히고 다시 P형 쪽에 가서 결합해서 소멸합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빛 에너지가 이 PN 접합층에서 전자 전공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각각의 전자는 이쪽 N형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공 P형 쪽으로 이동해서 이러한 형태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광자가 전자와 전공으로 이렇게 분류된 상태를 갖다가 E, H, P, 즉 일렉트론, 홀, 페어, 전자와 전공의 쌍으로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PN 접합에 의한 반도체에 의한 태양광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24페이지를 보게 되면 광의 흡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태양광 전지 요 부분에 광이 흡수가 되고 거기에서 이 접합층에서 전자와 전공의 쌍, 즉 일렉트론과 홀이 쌍으로 생성이 된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서 이 소수 캐리어 전이차에 의한 전기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전자는 N형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공은 P형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 이 상태가 전하의 분리 상태가 됩니다. 이 면에서 지금 여기에 전극을 형성을 해가지고 전극을 부착을 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태양 전지의 발전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 같은 경우는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광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전하가 생성이 되고 전하가 분리돼서 전하가 수집되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이 된다. 이러한 것들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장점에서는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태양전지 숫자만큼 많은 셀, 많은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 그 발전량은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겠죠. 또 무소음, 무진동으로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약 20년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술이 발달돼서 25년, 30년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태양전지 모듈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 이거 필요 없겠죠. 대부분 다 태양광 발전이 대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게 큰 단점입니다. 또한 비싼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을 사용하여 태양전지가 생산되므로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력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력 발전은 우리가 바람 에너지를 블레이드를 통해서 회전 에너지로 바꾼 뒤에 그 에너지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것이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풍력 발전 설비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고창 앞바다에 시범 단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은 태양광에 비해서 대용량화가 가능합니다. 한 기가 지금 보통 2메가와트급에서 5메가와트급 이 정도까지도 지금 개발이 돼서 시공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설비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블레이드라고 하는 이런 날개가 있을 것이고요. 이 블레이드에 연결되어 있는 축이 있겠죠. 샤프트라고 하는 축이 있을 것이고, 나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지지해주는 타워가 있겠죠. 타워. 그 다음에 요거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축에 연결되어 있는 기계기구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기어식과 기어리스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기어리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전기에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발전기 제너레이터에. 근데 기어드형 같은 경우에는 기어가 있는 그 타입은 여기에 기어박스를 둡니다. 이렇게 기어박스를 둬서 실제적으로 풍속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면 날개 회전수는 실질적으로 1분에 그렇게 많은 회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필요한 주파수를 얻기 위해서 이 증속기, 즉 기어박스에서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 높여준 에너지를 높여서 이 주파수대에 맞출 수 있도록 한 타입.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브레이크가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뒷부분에 풍속계, 그 다음에 풍향계 이런 형태로 달아있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피대칩이 존재하겠죠. 피대칩이 존재하고 여기 날개에 실질적인 날개 각을 제어할 수 있는 피치 컨트롤, 즉 바람이 불어왔었을 때 회전 속도 조정하기 위해서 날개의 각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이런 형태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피치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이 전체의 몸을 날개가 전체가 바람 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요 컨트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서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요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재 25페이지 개요 부분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날개는 이론상 바람 에너지로서 최대 59.3%만 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약 20에서 40% 정도가 전기 에너지로 이용이 됩니다. 또한
독립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정전을 피하기 위해서 계통에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축전지 설비를 갖추거나 또한 디젤 발전기와 같이 이렇게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 용량은 교재에서는 수십 와트에서 수십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요즘에는 수천 킬로와트까지 발전할 수 있는 설비가 개발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의 원리를 보면 공기 에너지를 날개에 의해서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고 그 원리 밑에 보게 되면 바람의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 변환을 시켜서 그 다음에 유용한 전력으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풍력 발전기의 출력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물체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자승으로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갖다가 출력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P는 2분의 1 mv 자승 와트가 됩니다. 그런데 풍력에서의 M이라는 관점은 M은 질량 M의 개념은 공기이기 때문에 로, A, V 이 세 가지 항목과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밀도입니다. 우리가 15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기의 밀도는 1.25kg/m 삼승이 됩니다. 여기서 날개의 단면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날개의 길이, 요거를 R로 봤었을 때 단면적 A는 파이 R의 제곱미터가 되겠죠. 요거 날개의 길이를 가지고 생각하십니다. 전체 원으로 봤었을 때, 원으로 보면, 직경이 D라고 보면, 이때 D로 주어졌을 때는 R 대신에 2분의 D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직경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날개의 길이가 10% 정도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효율은 약 21%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풍력 발전기의 바람의 속도의 출력은 바람의 속도의 3승에 비례합니다. 27페이지 교재에 상단에 나와 있는데 이 아까 그 공식에다가 2분의 1 mv 자승의 m 대신에 로 a v를 집어넣게 되면 m v 제곱에 이 m 대신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요 식은 2분의 1 로 a v의 3승이 되겠죠. 와트가 됩니다. 풍력 발전기의 특징을 살펴보기 이전에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풍력 발전 설비는 기계부, 그 다음에 전기부, 제어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부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회전 날개라고 하는 블레이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전축이라는 샤프트, 그 다음에 증속기 기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증속기, 그 다음에 기동과 제동을 하는 브레이크,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기계 장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네레이터부를 얘기를 하겠죠. 전기부는 발전기,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어 타입이 아닌 기어레스 타입, 즉 무기어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발전 속도가 실질적으로 풍향에 의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인버터도 포함이 됩니다. 인버터. 계통 주파수하고 정상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인버터가 필요하고요. 대략 이런 것들을 전기부라고 볼 수 있고, 전기부에 뭐 또
여기에 변압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 다른 메탈 클레드 스위치 기어라든가 아니면 수전을 받게 하는 MOF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전기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게 제어부. 제어부에는 풍력발전의 제어부는 뭐가 있냐면 요제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제어 해서 바람의 방향 향하도록, 바람을 향하도록 블레드 방향을 조정하는 것. 방향을 제어는 갖다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요거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날개각 제어. 날개각 제어는 우리가 피치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치 컨트롤. 얘는 뭐냐면 날개의 경사각을 조절해서 출력을 능동적으로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속 제어가 있습니다. 이 실속 제어는 태풍이 불었다든가 요를 썼을 때에 한계 풍속 이상이 되면 날개에 양력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공기역학적 작용하지 못하도록 공기역학적인 형상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제어하는 것 갖다 우리가 실속 제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풍력 발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시스템에서 구조학적으로 우리가 수평축이다 수직축이다 이러한 것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상, 즉 회전축의 방향이 어떠느냐. 회전축이 뭐 수평축이다 수직축이다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수평축이죠. 프로펠러 타입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축이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네레이터 달리면 이게 수평축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프로펠러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축의 대표적인 것은 다리우스, 그 다음에 사보니우스, 그래서 요 수평축 타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프로펠러 타입이다. 또 속도 운전 방식에 따라서 이 수직축이라는 것은 축이 이런 형태로 써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돌아가는 이런 형태 타입. 다음은 운전 방식에서 정속 운전하고 가변속 운전. 아까 전에 기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 타입하고 연관되는 것이죠. 보면 자 운전 방식에 따라서 운전 방식에 따라서는 정속도 운전, 그 다음에 가변속 운전,
요거는 기어드형이죠. 즉 속도가 일정하게 그런 우주에서 기어가 필요한 거고요. 얘는 기어리스 타입을 갖다 우리가 가번성력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전력 사용 방식에 따라서 는 뭐 독립형이 존재하겠죠. 개통 연계형과 독립형. 여기에는 발전기가 어떤 게 들어가면 유도 발전기나 동기 발전기가 들어가겠죠. 독립형 타입에는 우리가 동기발전기하고 여기에 직류발전기 이러한 것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기어형하고 기어리스 방식에 대한 부분 실제적인 장단점만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어형은 실질적으로 회전자 구성도 좀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보고 가죠. 전체적인 흐름에서 기어드형 같은 경우에서는 회전자, 즉 블레이드가 있겠죠. 회전자. 그 다음 여기에 기어 증속기가 있겠죠. 증속기. 그 다음에 유도 발전기. 유도 발전기에는 어떻겠어요? 정속도가 필요하겠죠. 정전압, 정주파수. 이러한 형태로 해서 결국은 계통에 연계가 되겠죠. 계통. 그 다음에 기어리스 타입은 자, 회전자는 같이 똑같이 있습니다. 회전자는 있고 대신에 증속기 부분이 없겠죠. 증속기 부분이 없고 여기에는 동기 발전기가 연결됩니다. 동기 발전기가 연결돼 여기서는 가변전압. 동기 발전기에서 자체는 가변, 전압. 그 다음에 가변 주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다 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왜? 한전 계통의 주파수하고 전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버터, 그 다음에 계통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어리스 타입이라 그러면 동기 발전기를 쓰더라. 또한 인버터가 꼭 필요하더라. 또 기어드형인 증속기, 이 기어박스 항시 필요하더라. 또 그리고 유도 발전기가 들어가고 정전압 주파수, 정전압 정주파수더라. 이런 정도까지 아시면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교재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장점. 연료비가 거의 없고 대부분 무인 원격 운전이 되므로 유지보수비가 적다. 즉 바다 한가운데다가도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해놓고 육지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화석 연료에 대응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풍력 발전 설비가 대용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건설 및 설치 기간이 짧다. 실질적으로 이 풍력 발전 설비 블레이드라든가 나스레라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가지고 해상인 경우에는 바지선을 이용해서 해상까지 이동해서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지에 설치했을 때 설치 높이가 높아 지상 토지를 농사 또는 목축 등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풍력 발전 설비는 바람의 속도가 최소한 4m/s 이상이 되어야만이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죠. 또 방해물 등의 자연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한 설비 이용률이 타 발전에 비해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
바람이 잘 불어오지 않는 곳, 아니 막힌 곳에 설치가 된다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소음이 발생하므로 민가하고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를 해놨는데 잠을 잘 수 없이 소음이 난다.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단점입니다. 다음은 수력발전입니다. 이 수력발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 에너지를 갖다가 위치 에너지, 즉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회전 에너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압력 에너지로 바꿔서 이용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얘가 바뀌면서 소수력이라는 개념으로서 10메가와트 이하를 갖다가 소수력 얘기를 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것이 개정되면서 무조건 수력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수력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력 원리에서 이론 출력 이 부분에 공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공식 중에서 제일 밑에 부분의 공식을 한번 보죠. 제일 밑에 부분에 그 단위 환산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의 공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안 하셔도 시험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발전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자 9.8 그 다음에 Q 유량 그 다음에 H 높이 여기에 효율 터빈이 있다. 그러면 터빈의 효율이 들어갈 것이고요. 발전기 효율이 있다. 그럼 발전기 효율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곱하기 터빈이다. 이타 T 제너레이터다. 그럼 이타 G 이런 거 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발전기 용량 산출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유효낙차 이래놨는데 유효낙차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효낙차 실제 발전하는 데 이용하는 낙차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유효낙차 여기서 교재에서 HE라고 표시했죠. HE는 총낙차에서 손실낙차를 뺀 게 되겠죠. 손실낙차를 뺀 이러한 것들 유효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실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희수구의 손실, 수로 손실, 수확간 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추가적으로 수력 발전에서 잠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력 발전에서 그 유량, 하천의 유량에 따라서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풍수량, 고수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알고 가시면 혹시 모르요. 이 부분도 출제를 하는 사람 의도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높아시면서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갈수량 요 유량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수량, 그 다음에 평수량, 풍수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갈수량이라는 것은 1년 365일 중에서 5일 중에서 355일 이것보다 저수량이 되겠죠. 이것보다 내려가지 않는 수량 또는 유량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면 수위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수치 365일 중에서 275일은 일자가 빠졌는데 일자 275일은 이것보다 내려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평수량은 185일 땅땅. 그 다음에 풍수량 95일 요거보다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해서 갈, 저, 평, 풍해서 365일은 아는 거니까 빼버리고요. 자, 355, 275, 185, 70, 95일 이렇게 외우시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량, 요거 한번 또 좀 홍수량이 뭔지 홍수량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3, 4년에 한 번, 3, 4년에 한 번 생기는 출수의 유량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유황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황곡선. 우리가 수력 발전을 하게 되면 이 유황곡선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유황곡선을 한번 보죠. 자, 유황곡선이라는 것을 먼저 저기부터 보죠. 유황곡선. 유황곡선이라는 것은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통 수십 년간의 자료를 기록해가지고 평균 유황곡선을 만들어서 발전소의 사용 유량 등을 결정하는 데 쓴다. 즉, 이거는 유황곡선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먼저 이 유황곡선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량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량도. 유량도라는 얘는 뭐냐면 얘는 매일 360의 날마다 매일 비가 온 유량을 갖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 있으면 여기 유량. 자, 비가 오면 적게 오면 적게, 안 오면 건너뛰고 날짜별로, 많이 오면 많이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해서 온 날짜별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날짜가 되겠죠. 날짜.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유량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유황곡선. 저기 말하는 유황곡선. 유황곡선은 어떤 형태냐면, 자, 두 번째 유황곡선. 자, 유황곡선은 자, 유량도에서 여기서 요 유량도에서 자, 여기가 유량 뭐 일수 요걸 갖다가 비가 많이 오는 놈, 뭐 이게 많이 왔다 이렇게 많이 왔다 그러면 얘부터 그리는 거예요. 자, 많은 것부터 적은 순으로 날짜에 무관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유황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음에 적산유량이다. 적산유량이 여기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유량하고 자, 날짜가 있는데 적은 것부터 오는 대로 누적해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적산. 우리 적산 제작기 아시잖아요. 전기를 사용하면 사용한 대로 누적되는 거. 요게 바로 적산 유량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적 교재에서 조금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이 수력입니다. 수력. 왜 이렇게 태양광 발전 기름 안 되는데 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을까요? 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실리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우리가 열을 사용해서 모래를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요때 들어가는 에너지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태양광 같은 데도 높습니다. 그래서 수력은 이러한 형태로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 우리가 발전기를 만들거나 불 떼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낮은 부분이다. 이거 기억하셔야지 시험 보실 때도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서 보면 뭐 밑에서 한 6번째 줄 발전 설비가 비곡한다나요? 단기간 건설이 가능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또 수력은 3 내지 5분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동이 가능해서 전력 수요 변화, 즉 첨두부하 대응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 껐다가 한번 키는데 보통 한 달, 2달 이렇게 걸립니다. 또 화력 발전도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다시 가동을 하려면 거의 20에서 30일 아무리 빨리 돌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3분에서 5분 정도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수요에 대처에 아주 좋은 발전 설비가 되겠죠. 그리고 유입식은 기저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하고 조정지식이나 저수지식, 양수식은 첨두부하 공급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력 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화력발전 설비의 효율이 지금 현재 38%에서 약 40%, 이 정도 되는데 수력발전은 거의 80에서 90%의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까지 보고 우리가 또 이 수력발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댐을 건설하거나 이런 정도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농업용수용 저수지에 소수력발전을 설치하거나 또한 하수처리장 또는 정수장에서 펌프가 가동해서 압력으로 밀어진 이 에너지를 환원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천 같은데 농업용수에서 농업용수 도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방을 만들어 놓은 곳 이런 데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2교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